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전쟁의 소리까지 들려서 과연 어떻게 경제를 봐야 되나, 그리고 또 경제라는 게 단순히 경제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최근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선구안을 주실 분을 오늘 증시각도의 TV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투자인사이트 모셔보는 시간,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익숙하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꽤나 오랫동안 그 경제 칼럼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평론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는 어찌하다 보니까. 예. 원래는 옛날에 그 실전 투자자이시기도 좀 하셨었잖아요. 예, 실전 투자도 좀 하다가 한겨레 신문에 이제 그 평론을 좀 썼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그 한겨레 신문 자매지 이코노미 인사이트에 네. 제가 파이낸스 부분을 갖다가 한 8년 정도 쓰고 네. 있는. 뭐 방송도 조금 하고 있고 책도 몇 권 내고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항상 재밌게 책 많이 봤었고 예. 쓰시고 계신 경제 칼럼은 제가 빠지지 않고 아마 그 8년 동안 제가 빠지지 않고 그 칼럼을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항상 느끼는 게 참 인사이트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한테 좋은 그런 비유를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자 이제 그 세계 경제 상황들 한번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변수들이 막 꼬이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오히려 일반적인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 상황들이 완전히 좀 다른 전개를 필 것 같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시장의 입장으로서만 본다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그게 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뭐 영향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실물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려워진 이제 이 공급난, 그러니까 공급의 어떤 현상의 어떤 왜곡, 아니면은 공급망의 어떤 재편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어떤 한 계기가 되는 점은 분명하겠죠. 네. 예.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결국은 뭐 러시아가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 2위로 수출하고 있는 바로 그 상품 석유. 예. 석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좀 에너지 문제가 좀 불거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지금 특히 유럽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유럽산 천연가스의 한 5% 정도는 보통 이제 러시아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존도가 점점 심하죠. 한 70% 이상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따라서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그 에너지 쪽 어떤 수급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렇잖아도 사실은 이제 오일 부족 문제가, 오일 공급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까지 만약에 금수 조치를 전면적으로 한다, 서방이. 그렇게 되면 서방 쪽 입장에서는 가령 이란의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지고 이란산 어떤 수입이 갔다가 좀 원활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에너지까지. 예.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금수 조치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그렇게는 제가 생각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스위프트를 갖다가 완전히 잠그지 않은 거, 국제결제통신망에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이유는 역시 이제 유럽이, 특히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막을 때는 세계 경제 혼란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 이제 또 특히 이제 공급망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러시아산 에너지보다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천연가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곡물 가격에 곡물의 이제 주 산지 아닙니까? 가령 뭐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뭐
면화인가요? 면화 뭐 이런 쪽에 그쪽이 이제 곡창지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타격이 올 수는 있겠죠. 가령 그쪽이 어떤 뭐 그 전쟁의 화마에 얽히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파괴가 될 거고 네. 농산물 생산이 거의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그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농산물이란 거는 한 해 농사 망치면 그렇죠. 한 해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 공급 적체가 1년 내내 간다. 예, 순간에 그 공급 적체가. 그렇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갖다가 이미 뭐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쪽의 어떤 그 수출에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러시아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에 필요한 어떤 소재들이 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무슨 가스들 같은 경우. 나는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종의 러시아로서는 충분히 계산된 침공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계산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러시아의 금수가 그러니까 서구의 금수 조치를 갖다가 러시아가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내성이 쌓일 대로 쌓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면 뭐 이란이라든지 이라크가 금방 망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생크션의 금수 조치에 의해서 서구의 금수 조치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뒤로 다 파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거고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뭐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비축돼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러시아가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소의 약점을. 네. 다른 건 몰라도 에너지는 니들이 우리한테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 뭐 자기들의 어떤 천연가스라든지 오일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걸 갖다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그 사실은 그 전에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갖다가 너무 많이 키웠다는 거고. 사실 뭐 이번 전장으로 인해 가지고 득을 보는 쪽이 언제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힙니다. 러시아도 뭐 어느 정도 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을 함으로써 분명히 어떤 이득이 있다는 어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침공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반대로 에너지적인 측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가스를 뭐 그렇죠. 파이프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로든지 어떻게든지 그렇죠. 실어 나를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예. 이제는 뭐 파이프라인으로 그걸 갖다가 러시아에서 독일이라든지 노르드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운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천상 이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배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그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셰일 오일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2018년, 2019년에 미국이 이제 사실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오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수요가 급감하면서 그러면서 셰일 오일들 그 유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문을 닫았었는데 네. 그 유전들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넘었으니까 예. 뭐 $70 보통 어떤 사람들은 $70 선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80 선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셰일 오일 생산의 어떤 그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정도에서 한 50불 내지 한 55불 정도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예. 유가가 $60 때부터 리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사실은 이 그 기존에 이제 셰일 오일 그 유전들이 파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사거든요. 장비들은 다 있는 거고요. 어허. 그렇잖아요. 그럼 BP가 내려간다. 예, 그럼 BP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일 리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득을 보는 쪽은 뭐 미국도 상당 부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뭐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뭐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최근에 저도 그 얘기 듣고 조금 놀래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서구의 체력이 약해졌고 서구의 체력이 약해진 것은 결국 메르켈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예. 메르켈이 리더십을 잘못 가이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독일 분들이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메르켈은 정말 아주 초장기 총리로 집권을 하면서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일반인의 관점에 보면 그분을 욕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원전을 하고 물론 그 일본의 원전 사태로 인해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만 유럽이 반원전을 하고 친환경을 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랐고 메르켈이 일정 부분 친환경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속도를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스에 노출됐고 그 러시아 가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서 이런 지정학적인 약점을 불러온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까지 발전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시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틀렸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켈의 의도는 또 다른 데가 또 있었겠죠. 사실은 유로존, 유럽연합의 힘을 갖다가 미국과 대등하게 키우겠다는 어떤 야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그 유럽의 의존도를 갖다가 줄여나가는 측면에서 사실은 뭐 노르드 스트림 1이라든지 2를 갖다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 뭐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누가 말하든 사실은 20세기 그다음에 21세기의 전반기까지의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는 오일 문명 아닙니까? 에너지 문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에너지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아직은 이제 뭐 21세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오일 문명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오지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아직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결국 이제 오일 문명세에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메르켈이라든지 유럽연합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친러라고 할 수 있죠. 에너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친러 정책을 펼친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그 미국과의 어떤 미국의 절대적인 힘에서 그 힘을 좀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아마 저는 뭐 지정학적으로 메르켈이 이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따져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의 가속화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 의존도를 갖다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의존도를 갖다가 높였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와서는 일종의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메르켈의 선택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을. 그러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손해 보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당국, 그다음에 러시아 주식에 투자했던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 미국은 옆에서 정말 입만 털었지 손해 보는 장사는 하나도 안 한 거일 수도 있다. 뭐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맥킨지 이론에 따르면은 그 유명한 지정학자죠. 결국은 유라시아를 차지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주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은 이게 그 세계의 완전히 피봇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을 장악하게 되면은 뭐 가만히 보십시오. 유라시아 쪽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인구, 그 다음에 자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거의 무궁무진한 어떤 터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의 여지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의 갈등은 결국은 뭐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지만 지정학적 이론이지만 맥킨지 이론에 따르면 유라시아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의 왕관을 쓰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유라시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진을 시작하라는 거고요. 동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가려고 하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입장인 거고요. 그게 결국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간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자원을 둘러싼 다툼들,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쪽들이 이제 촉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놓게 되면은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토라든지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마지막 방어선을 뚫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이번 갈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갈등이 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된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폭발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쪽의 얘기입니다. 그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계속해서 이제 밀렸잖아요. 그렇죠.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가령 뭐 동유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자기네 안방이라는 우크라이나까지 거의 뭐 이제 가령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어떤 위기감 같은 경우를 갖다가 느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은 뭐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 세계의 어떤 강국 계열에서 강국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어떤 하나에서 그게 이제 뭐 서서히 더 힘을 잃어서 뭐 완전히 그 사라지는 거 아니라 하는 어떤 위기감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쟁 난 상황 지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너무 안 됐는데 너무 기분만 앞섰다 그래야 되나요? 너무 준비 없이 나토 이야기를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이 제일 불쌍한 상황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갖다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가령 현명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좀 주장하는 뭐 균형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과 그 중국과의 어떤 그 둘 사이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정치인의 뭐 최고 통수권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어떤 국가 그것도 이제 그 서방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국가를 앞에 놓고서 글쎄요 그 나토 가입을 갖다가 자기 입으로 성급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나토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 것들은 밖으로 내보낼 말이 섣불리 내보낼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 글쎄요. 뭐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 내실을 다지거나 뭐 충분히 어떤 그런 어떤 체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진행했어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분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은 보면 이번에 제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이제 이 사건을 듣고 해석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번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들이 바로 인근 나라랑 그렇게 친한 나라들이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고요. 사실은 뭐 중국하고도 그렇게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를 봐도 그렇고요. 뭐 독일하고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은 경쟁 관계라는 생각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에트 연방이었으니까 그 소련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부속된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 대우라든지 이런 생각을 좀 받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충분히. 아, 쟤네들은 우리를 갖다가 뭐 지배까지는 아니지만은 명령을 하고 이런 존재고 우리는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걔네들보다 좀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있어야 열등민족처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한인들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제 그쪽으로 계속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개시키고. 네, 중앙아시아. 네, 중앙아시아 쪽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로도 가고 뭐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고 했는데. 그런 이유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갖다가 좀 건드렸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서로 마냥 친해질 수는 없는 뭐 그런 관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그럼 결국은
이번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초미의 관심이고 정말 20 몇 년 만에 등장한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거의 이제 뭐 중국 PPI는 2자리까지도 나왔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까에서 핵심 내용은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연결될까?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쁘게 봐야 될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 오히려 예. 농산물은 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 농산물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나쁘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한 그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전후, 그러니까 1947년부터 22년 1월까지죠. 올 1월까지 그 인플레이션 평균을 내보면 3.44%예요. 연평균. 1940년 인플레 좋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후 2차 대전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1970년대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평균 3.44% 정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높은 거 낮은 거를 빼고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뭐죠? 7.5%예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다 그러면 현재 물가 수준이 과연 얼마나 높은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0년 5월부터 22년 1월까지죠. 그러니까 팬데믹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게 한 21개월 만에 10.2%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에 팬데믹 이전에 그 10.2%가 오르는 데는 86개월이 걸렸어요. 누적해서 오른 게, 누적해서 오른 게 86개월 만에 10.2%가 올랐는데, 20년 5월부터 21개월 만에 그 10.2%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댓글을 올려주는 걸 보면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햄버거 값 얘기 들어요. 햄버거 값이란다. 그 햄버거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당 이제 $20에서 $22, $18, $20, $22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비가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좀 믿어지진 않는데 2배 올라서 원래 한 달에 2-3번 이상 외식 나가던 거 이제 못 나가요 라고까지 표현해서 정말 그럴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7년 동안에 임금 10% 오르는 인플레이션 속에 살다가 단 1년 만에 그렇죠. 그만큼 8년치의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사실은 그 팬데믹 상황을 맞아가지고 초저금리 정책을 썼잖아요. 네. 근데 초저금리만 정책을 썼다고 해서 제로금리 정책만을 썼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08년, 2009년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통화 정책만으로는. 2008년도에도 돈을 풀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돈을 풀고는 재정 확대까지 더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 뭐 일반 개인들한테 뭐 $1,000, 뭐 $1,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차 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일종의 원인이 된 거는 분명하겠죠. 돈이 그만큼 풀렸으니까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으니까. 그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호주머니가 약간 든든해진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원인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은 그게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급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팬데믹 상황에서 집이 이제 그 가령 뭐 봉쇄 조치를 갖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서비스 같은 데는 거의 돈을 안 썼고 대신 이제 재화에 대한 수요는 조금 늘어났죠. 가령 뭐 집에 있으면서 뭐 그 컴퓨터라든지 막 오락기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수요들이 늘어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속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거는 이제 문제의 분명히 하나이면 분명하지만
그게 오늘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한 직접적인 인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급난의 그 병목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이 공급망의 재편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루어져 온 거죠.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그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중국에 이제 가령 뭐 완구라든지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월마트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고 장난감부터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갖다가 줄여야 되겠다고 이제 미국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급망을 갖다가 다시 짜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그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건들 같은 경우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완구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차치를 하고서라도 뭐 중국에서 들어오던 뭐 좀 중급 이하의 반도체라든지 뭐 일종의 이제 어떤 그 첨단 기술 상품들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약간 이제 완전 첨단은 아니지만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거부감이 이제 좀 확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겠다. 이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을 배제한 정책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을 뭐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자기들 이제 동맹과의 어떤 공급망 재편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급망을 갖다가 재편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거기서 이제 약간들의 혼란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린 뭐 단초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원인이면은 분명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제 보통 애널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대 정신의 변화였어요. 노동에 관한 시대 정신이 변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네. 공방 자체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돈을 많이 뿌렸고 재정으로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을 막 쓰니까 재화를 많이 사서 그런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 외에 뭐 다른데 공급망이 깨지고 그러면서 가격들이 수요 폭증에 의해서 공급이 딸렸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가 지금 중론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중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시대 정신의 변화를. 공급망 그 혼란을 불렀던 이유는 공급망이라는 거는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생산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걸 갖다가 뭐 한국까지 운반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또 배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걸 또 다시 또 운반을 하고 하차를 하고 또 거기서 다시 운반을 하고 택배를 하고 모든 것들이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물류랑 굉장히 끈적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결고리가 하나 빠져버리면은 그런 어떤 일련의 그 어떤 사슬이라고 하나요? 공급망 사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끊어지면 체인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영국에서 그 작년도 같은 경우 영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 막 주유소에 그 오일을 사기 위해서 석유를 넣기 위해서 차들이 막 줄지어 서 있던 걸 갖다가 그 TV 화면에서 본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오일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일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각국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운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트럭 운전사라든지.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은 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게 일을 못 나와가지고 그렇죠. 물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도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물류 회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멈춘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가령 이제 거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문을 닫겠죠. 그것도 있을 거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건 이제 맥킨지의 보고서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나타나고 있어요. 노동에 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갖다가 맥킨지가 작년 9월인가에 보고서를 냈었어요. 맥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킨지가 금가다 뛰어난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보고서의 그 이름은 Great Attrition, Great Attraction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묘해요. 근데 이제 굳이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노동 부족, 인원 부족에 대한 어떤 아니면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를 갖다가 그대로 무시를 하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유인책을 줘서 매력적인 유인책을 던져서 노동시장을 다시 복원시킬 거냐는 보고서예요. 그 제목 자체가. 근데 그 제목에 이제 토대가 된 거는
영국, 미국, 뭐 싱가포르 이런 회사 이런 그 노동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맥킨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향후 6개월 내에 한 40%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대사표 시대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40%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망자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100만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90만을 넘어서가지고. 우리야 뭐 10,000명도 안 되고 7,700명 정도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인구가 한 6배 정도가 그렇죠, 많습니다. 6배 많죠. 예, 근데 사망자로 따지면 우리를 10,000명이라고 넉넉하게 봐더라도 100배 넘게 지금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사망자가 엄청 나온 겁니다. 네. 미국이.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죽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은 그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벌면 잘 살 줄 알고 살아와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예.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예. 그렇죠. 이런 자각. 예, 이런 자각들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노동에 관한 시대 형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돈만 많이 주면 일을 했는데 이제는 돈 아닌 다른 거를 노동자들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팬데믹 초창기에는 팬데믹에 걸렸기 때문에 일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가령 이제 보건의료직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기 싫다 엄청나게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간호사도 힘들고. 네, 간호사도 힘들고 억지로 일을 그만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억지로 일을 한 사람들도 많았단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친지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의 그 인력난이 실제로는 그 팬데믹 이후부터 미국에서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인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줘도 사람들이 안 와요. 물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제가 미국 시장을 계속 정리하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다르네요. 우리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바로 나갈 텐데 이분들 여유 있네. 네, 그렇죠. 일 안 나가네. 왜 이게 좀 이상 구인구직 보고서나 이런 실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좀 신기합니다. 뭐 좀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그 이상했던 부분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맥킨지의 보고서의 내용이 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 더 심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소기업들이 엄청나게 사라졌잖아요. 팬데믹을 맞아서. 네. 타격을 입은 분야는 소기업들이 아닙니까? 네.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기업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인력 관리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사 관리를. 너무 많은. CEO가 저 사람은 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몇십만 명 되는데. 아마존만 수십만 명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노동자들이 바라는 건 그 돈만이 아니란 얘기죠. 상호 간의 가령 뭐 동료 간의 어떤 끈끈한 연결, 그 다음에 상하 간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그게 소기업일 때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뭐 인원 한 10명 내면은 거기 대표 이사라는 분이 직원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직원들도 또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문화들이 그 팬데믹을 그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져 왔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을 맞으면서 더 심각하게 일반인들한테는 와닿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노동에 관한 어떤 시대 정신이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임금 상승을 부르고 있는 거고 사람을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도 사람을 못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실업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LA항에 100척이 넘는 배가 둥둥 떠 있는데 물류차가 빠지질 않아서 그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기간이 한국 같으면 한국인의 관점에서 정말 그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미국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도 굉장히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장거리. 그 노동 강도가 얼마나 있었으며, 그 다음에 팬데믹 때문에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강도가 쌓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할 사람 모자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더 일해야 되고, 또
그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주머니가 약간 든든해진 측면도 있었겠죠.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좀 돈을 줬으니까. 네.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하더라도 역시 그런 쪽의 측면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수급이 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100으로 놓고 본다라고 되면은 오일 가격 상승이라든지 가령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아무래도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증권계에 있는 애널리스트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실 것 같고 저희가 적시에 잘 모셨네요. 우리 경제평론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을 적시에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지금의 사태를 볼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